인류의 역사는 거대한 문명을 건설하고 찬란한 문화를 꽃피운 위대한 서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보이지 않는 적과의 끈질긴 싸움의 기록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존재, 바이러스와 박테리아는 때로는 거대한 군대보다 더 무서운 파괴력으로 인류를 위협해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류의 역사를 뒤바꾸고 수많은 생명을 앗아갔으며 그 공포 속에서 역설적으로 의학과 과학의 발전을 이끌었던 가장 치명적인 질병들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고자 합니다. 이 지식의 여정이 여러분께 깊은 통찰을 드릴 수 있다면 저희에겐 가장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에볼라, 현대의 흑사병 1976년 아프리카의 심장부에서 처음 모습을 드러낸 에볼라 바이러스는 그 이름만으로도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과거 에볼라 출혈열로 불렸던 이 질병은 감염자의 몸 안팎으로 끔찍한 출혈을 일으키는 것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감염 초기 증상은 마치 지독한 독감과 비슷합니다. 참을 수 없는 인후통, 마치 트럭에 치인 듯한 극심한 근육통, 그리고 멈추지 않는 메스꺼움과 설사가 며칠 혹은 몇 주에 걸쳐 서서히 환자의 몸을 잠식해 들어갑니다. 그리고 바이러스가 몸을 완전히 장악하면 눈, 코, 입 등 온몸의 구멍에서 피가 쏟아져 나오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에볼라의 치명성은 바이러스의 종류에 따라 편차가 있지만 평균 치사율은 50%에 달하며 일부 변종은 무려 90%의 사망률을 기록하는 그야말로 현대의 흑사병이라 불릴 만한 질병입니다. 가장 끔찍했던 발병은 2014년 서아프리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단 한 번의 유행으로 인해 이전까지 기록된 모든 에볼라 사망자 수를 합친 것보다 5배나 많은 생명이 희생되었습니다. 공포는 아프리카 대륙을 넘어 미국과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었고 전 세계는 2016년에 이르러서야 간신히 이 보이지 않는 적을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패스트, 중세 유럽을 무너뜨린 검은 죽음 14세기 중반, 흑사병이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진 패스트가 유럽 대륙을 휩쓸었습니다. 이 재앙의 시작은 동방에서 온 쥐에 기생하던 작은 벼룩이었습니다. 예르시니아 페스티스라는 박테리아를 품은 이 벼룩들은 실크로드를 따라 활발해진 교역망을 타고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유럽의 번영을 이끌었던 무역활동이 스스로를 파멸시킬 병원체를 실어나른 셈입니다. 병의 이름은 감염자의 림프절이 검푸르게 부어오르는 증상에서 유래했습니다. 극심한 고열과 발한으로 시작된 증상은 이내 사타구니나 겨드랑이에 끔찍한 통증을 동반하는 검은 종기, 즉 부보를 만들어냈습니다. 당시의 의술로는 속수무책이었고 섣불리 종기를 절개하려다 공기 중으로 퍼진 박테리아에 의해 더 많은 사람이 감염되기도 했습니다. 치료받지 않은 환자의 70% 이상이 목숨을 잃었고 불과 몇 년 만에 유럽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사라지는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대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도 역병은 왕조의 운명을 뒤흔들고 수많은 백성의 삶을 앗아간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흑사병은 그 규모와 파괴력 면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역병으로 기록됩니다. 이 대재앙은 중세 유럽의 사회 구조를 뿌리째 흔들었습니다. 수많은 노동력의 상실은 봉건 경제체제의 붕괴를 가속화했습니다. 또한 신의 대리인이라 믿었던 성직자들이 역병 앞에서 무력하게 쓰러지거나 심지어 신도들을 버리고 도망치는 일이 속출하면서 교회의 절대적인 권위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질병의 원인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은 이 재앙을 신의 분노, 즉 인류의 타락에 대한 징벌이라 여겼습니다. 이러한 종교적 광기는 유대인과 같은 소수 집단에 대한 무자비한 박해와 학살로 이어지는 비극을 낳았습니다. 항생제가 개발된 오늘날 패스트는 치료 가능한 병이 되었지만 그 검은 죽음의 기억은 인류의 유전자 속에 깊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스페인 독감,
전쟁보다 더 많은 생명을 앗아간 침묵의 살인자 1918년 제1차 세계대전의 포화가 채 가시기도 전에 인류는 또 다른 거대한 적과 마주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팬데믹으로 기록된 스페인 독감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무자비한 바이러스는 불과 2년 남짓한 기간 동안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약 5억 명을 감염시켰습니다. 이름 때문에 스페인에서 시작된 것으로 오해받기 쉽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당시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국가들은 군의 사기 저하를 우려해 언론을 통제하며 독감 발병 사실을 철저히 숨겼습니다. 반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중립국 스페인에서는 언론이 이 질병의 참상을 자유롭게 보도할 수 있었고 심지어 국왕 알폰소 13세가 감염되었다는 사실까지 알려졌습니다. 이로 인해 마치 스페인에서 재앙이 시작된 듯한 오해가 굳어지게 된 것입니다. 정작 스페인 사람들은 이 병을 프랑스 독감이라 부르며 이웃 나라를 탓했다고 합니다. 이 끔찍한 독감의 광풍은 우리 한반도도 비껴가지 않았습니다. 당시 무오년 독감이라 불리며 식민지 백성의 고통을 더욱 가중시켰습니다. 제대로 된 의료체계도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쓰러져갔던 당시의 기록은 스페인 독감이 단지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님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일깨워줍니다. 스페인 독감의 가장 큰 비극은 전쟁터에서 벌어졌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1918년 독감으로 사망한 미군의 숫자가 전투에서 전사한 숫자보다 훨씬 많았다고 합니다. 전쟁의 향방마저 뒤바꿀 수 있었던 이 보이지 않는 적 앞에서 인류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1940년대에 들어서야 독감 백신이 개발되면서 비로소 인류는 이 끈질긴 적과 싸울 무기를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결핵, 가난의 상징이자 죽음의 그림자 우리에게 결핵은 그리 낯선 질병이 아닙니다. 불과 수십 년 전 전쟁의 폐허 속에서 가난과 영양실조로 고통받던 시절, 결핵은 만국병이라 불릴 정도로 우리 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문학 작품 속에서는 창백한 얼굴의 예술가들이 앓는 병으로 낭만적으로 그려지기도 했지만 현실 속의 결핵은 죽음의 그림자 그 자체였습니다. 결핵균은 수천 년 동안 인류와 함께해온 질병으로 고대 이집트의 미라에서도 그 흔적이 발견될 정도입니다. 과학자들은 인류가 수렵 채집 생활을 끝내고 농경사회로 접어들면서 가축으로부터 이 병이 전염되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결핵은 잠복기와 활동기로 나뉩니다. 잠복기에는 아무런 증상 없이 우리 몸속에 숨어 있다가 면역력이 약해지는 순간 활동을 시작해 폐를 파괴합니다. 멈추지 않는 기침, 식은땀, 식욕부진, 그리고 점차 쇠약해져 죽음에 이르는 모습 때문에 소모병이라는 별칭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18세기와 19세기 산업화로 인해 비위생적인 도시 환경의 인구가 밀집되면서 결핵은 유럽과 북미 대륙을 휩쓸었습니다. 특히 오염된 우유를 통해 전염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우유를 저온해서 살균하는 파스테르법이 개발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20세기 중반 항생제의 발견으로 결핵은 정복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결핵은 여전히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매년 수백만 명의 생명을 앗아가는 무서운 질병이며 특히 약물의 내성을 가진 슈퍼결핵균의 등장은 인류에게 새로운 과제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소아마비, 공포의 시대와 철의 폐이제는 백신 덕분에 선진국에서는 거의 잊혀진 질병이 되었지만 소아마비는 한때 부모들에게 가장 큰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감염된 대변이나 기침, 재채기를 통해 퍼지는 이 바이러스는 뇌와 척수를 공격하여 영구적인 마비를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증상이 심한 경우 환자들은 스스로 숨을 쉴 수 없게 되어 거대한 금속 원통, 이른바 철의 폐에 갇혀 평생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1950년대 미국 사회는 소아마비의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전염을 막기 위해 수영장, 극장, 학교, 심지어 교회까지 문을 닫는 극단적인 조치가 이어졌고 사람들은 서로를 경계하며 불신했습니다. 이 질병은 가난한 사람뿐만 아니라 중산층 가정에도 무차별적으로 파고들어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있다는 사람들의 믿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소아마비의 공포를 극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이 바로 미국의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자신도 소아마비를 앓았던 루스벨트 대통령은 이 질병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없애고 장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그의 노력은 훗날 요나스 소크 박사의 백신 개발로 이어지는 중요한 발판이 되었습니다. 말라리아, 인류의 운명을 바꾼 모기, 작은 모기 한 마리가 옮기는 질병이 인류의 역사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말라리아는 그 질문에 대한 가장 극적인 대답입니다. 기생충에 의해 발병하는 이 질병은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질병으로 추정됩니다. 고대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사망 원인으로도 지목될 만큼 그 역사는 유구합니다. 그러나 말라리아의 이야기는 단순히 그 치명성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이 질병은 대서양 노예 무역이라는 인류사의 가장 어두운 비극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유럽인들이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하기 전 그곳에는 말라리아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유럽인과 함께 유입된 말라리아는 면역력이 전혀 없던 아메리카 원주민 사회를 초토화시켰습니다. 농장주들은 말라리아에 쓰러져가는 원주민들을 대체할 새로운 노동력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들의 눈에 들어온 것은 어린 시절부터 말라리아에 노출되어 어느 정도 저항력을 갖게 된 아프리카인들이었습니다. 이 비극적인 생물학적 우위는 수백만 명의 아프리카인들이 강제로 노예가 되어 신대륙으로 끌려오는 참혹한 역사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인류의 노력은 오늘날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즉 CDC의 탄생으로 이어졌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남부 지역의 미군 기지에 퍼진 말라리아를 통제하기 위해 설립된 조직이 바로 CDC의 전신이었습니다. 이처럼 말라리아는 인류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현대 공중 보건 시스템의 발전을 이끄는 역설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천연두, 아메리카 대륙의 비극 15세기 말 유럽의 배들이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가져온 것은 총과 칼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몸속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더 치명적인 무기, 천연두 바이러스가 숨어 있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천년두를 마마 또는 손님이라 부르며 경외와 공포의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왕실의 왕자들조차 이 병을 피하지 못해 목숨을 잃는 경우가 허다했으며 살아남더라도 얼근 자국, 즉 곰보가 평생의 흉터로 남았습니다. 지석영 선생이 종두법을 도입하며 수많은 생명을 구한 이야기는 이 보이지 않는 적과의 싸움이 우리 역사에서도 얼마나 치열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수천 년간 다양한 가축과 함께 생활하며 온갖 질병에 노출되었던 유럽인들은 천연두에 대한 어느 정도의 면역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외부 세계와 단절되어 있던 아메리카 원주민들에게 천연두는 생전 처음 마주하는 재앙이었습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천연두를 비롯한 유럽의 질병들은 아메리카 원주민 인구의 90%를 멸절시킨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유럽인들이 일으킨 직접적인 전쟁보다 훨씬 더 파괴적인 결과를 낳은 역사상 가장 거대한 규모의 생물학적 학살이었습니다. 하지만 인류는 이 끔찍한 질병 앞에서 좌절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가벼운 천연두 환자의 고름을 건강한 사람에게 주입하여 면역을 얻게 하는 인두법이라는 원시적인 형태의 백신 접종이 시도되었고, 이는 훗날 에드워드 제너에 의해 과학적인 종두법으로 발전했습니다. 수세기에 걸친 노력 끝에
1980년 세계보건기구는 마침내 천연두의 완전한 박멸을 선언했습니다. 이는 인류가 질병과의 전쟁에서 거둔 가장 위대한 승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콜레라, 물이 전하는 죽음의 공포. 오염된 물 한 모금이 순식간에 수많은 생명을 앗아갈 수 있다는 공포. 콜레라는 바로 그 공포의 대명사입니다. 비브리오 콜레라 박테리아에 의해 발생하는 이 수인성 감염병은 감염된 환자가 쌀뜨물 같은 설사를 쏟아내며 급격한 탈수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19세기 초 인도의 겐지스강 델타 지역에서 시작된 콜레라 팬데믹은 무역선을 타고 전 세계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아시아를 휩쓸고 중동을 거쳐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까지 도달했습니다. 위생관념이 부족했던 당시 도시들은 콜레라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이 비극 속에서 인류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영국의 의사 존 스노는 런던의 콜레라 환자 발생 분포를 지도로 그려 특정 우물이 오염원이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는 질병이 나쁜 공기나 신의 저주가 아닌 오염된 물과 같은 구체적인 매개체를 통해 전파된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증명한 최초의 사례 중 하나였습니다. 그의 연구는 현대 역학의 기초를 세웠으며 상하수도 시설과 같은 공중보건 시스템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나병, 편견과 격리의 역사, 한센병 나병, 즉 한센병은 마치 오래된 역사책 속에만 존재하는 질병처럼 느껴지지만 그 역사는 4000년 전 인도의 유골에서 흔적이 발견될 만큼 깊습니다. 한국인에게 한센병은 소록도라는 슬픈 섬의 역사를 떠올리게 합니다. 사회로부터 강제로 격리되어 편견과 차별 속에서 살아야 했던 한센인들의 아픔은 우리 현대사에 지울 수 없는 상처입니다. 치료법이 없던 시절, 나병은 신경계를 손상시켜 통증 감각을 앗아가고 이로 인해 손과 발에 심각한 상처와 변형을 일으켰습니다. 이러한 외형적인 변화는 사람들에게 극심한 공포심을 주었고 환자들은 사회로부터 버림받아 나환자촌이라 불리는 곳에 격리되었습니다. 이 질병을 둘러싼 공포와 오해는 단지 의학적 문제를 넘어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1873년 노르웨이의 의사 한센이 나병의 원인균을 발견하면서 비로소 이 질병에 대한 과학적인 이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날 한센병은 여러 약물을 병용하는 치료법을 통해 완치가 가능한 질병이며 전염성 또한 매우 낮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지역에서는 이 병에 대한 뿌리 깊은 편견과 차별이 남아있어 질병 자체의 고통보다 사회적 낙인이 환자들을 더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티푸스, 전쟁터의 그림자. 전쟁의 역사에는 언제나 티푸스라는 불청객이 함께했습니다. 벼룩, 진드기 등을 통해 전파되는 이 세균성 질환은 비위생적인 환경의 사람들이 밀집하는 군대나 수용소에서 창궐하며 전쟁병, 수용소열 등으로 불렸습니다. 고열과 발진, 그리고 환각과 정신착란을 동반하는 이 병은 전투력 손실의 주범이었습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15세기 스페인의 그라나다 공성전 당시 전투로 사망한 병사는 3000명에 불과했지만 티푸스로 사망한 병사는 무려 1만 7천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나폴레옹이 러시아 원정에서 패배한 결정적인 원인 역시 러시아의 혹독한 추위뿐만 아니라 그의 군대를 휩쓴 티푸스 때문이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19세기까지 많은 의사들이 티푸스와 장티푸스를 같은 병으로 혼동했다는 점입니다. 두 질병은 발열과 발진 등 일부 증상이 비슷하지만 티푸스는 이를 매개로 전염되고 장티푸스는 오염된 음식이나 물을 통해 전염되는 완전히 다른 질병입니다. 이러한 혼란은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었습니다. HIV/AIDS, 20세기의 새로운 역병. 20세기 후반,
인류는 에이즈라는 새로운 형태의 역병과 마주하게 됩니다. 원인 바이러스인 HIV는 인간의 면역 체계를 파괴하여 평소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 가벼운 감염에도 치명적인 상태에 이르게 하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과학자들은 이 바이러스가 20세기 초 아프리카의 영장류에서 인간에게로 전이된 후 수십 년간 조용히 퍼지다가 1980년대에 들어서야 그 실체를 드러낸 것으로 추정합니다. 초기에는 건강한 동성애 남성들에게서 드문 폐렴이 집단 발병하면서 게이 관련 면역 결핍증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특정 집단에 대한 끔찍한 편견과 낙인을 낳았습니다. 게이 역병이라는 경멸적인 이름은 이 질병에 대한 무지와 공포가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곧 이 바이러스는 성적 지향, 인종,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전파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7천만 명 이상이 HIV에 감염되었고 그중 절반에 가까운 3,500만 명이 에이즈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직 완치제는 개발되지 않았지만 획기적인 항바이러스 치료제의 개발 덕분에 HIV는 이제 더 이상 죽음의 선고가 아닌 꾸준히 관리해야 하는 만성질환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결론, 보이지 않는 적과의 싸움은 계속된다. 에볼라에서 에이즈에 이르기까지 인류는 역사 속에서 수많은 질병의 습격에 맞서 싸워왔습니다. 우리는 때로 무지 속에서 서로를 비난하고 공포 속에서 절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인류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질병의 원인을 규명하려는 과학자들의 끈질긴 노력, 환자를 살리기 위한 의료인들의 헌신, 그리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공중보건 시스템의 발전은 이 보이지 않는 적들과의 전쟁에서 인류가 거둔 값진 승리의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질병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언제든 새로운 팬데믹의 위협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경고이자 과학과 연대, 그리고 인간에 대한 신뢰만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다는 소중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의 지식 여정이 의미 있었다면 여러분의 구독과 응원은 저희가 다음 탐험을 떠나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인류의 역사는 거대한 문명을 건설하고 찬란한 문화를 꽃피운 위대한 서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보이지 않는 적과의 끈질긴 싸움의 기록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존재, 바이러스와 박테리아는 때로는 거대한 군대보다 더 무서운 파괴력으로 인류를 위협해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류의 역사를 뒤바꾸고 수많은 생명을 앗아갔으며 그 공포 속에서 역설적으로 의학과 과학의 발전을 이끌었던 가장 치명적인 질병들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고자 합니다. 이 지식의 여정이 여러분께 깊은 통찰을 드릴 수 있다면 저희에겐 가장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에볼라, 현대의 흑사병 1976년 아프리카의 심장부에서 처음 모습을 드러낸 에볼라 바이러스는 그 이름만으로도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과거 에볼라 출혈열로 불렸던 이 질병은 감염자의 몸 안팎으로 끔찍한 출혈을 일으키는 것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감염 초기 증상은 마치 지독한 독감과 비슷합니다. 참을 수 없는 인후통, 마치 트럭에 치인 듯한 극심한 근육통, 그리고 멈추지 않는 메스꺼움과 설사가 며칠 혹은 몇 주에 걸쳐 서서히 환자의 몸을 잠식해 들어갑니다. 그리고 바이러스가 몸을 완전히 장악하면 눈, 코, 입 등 온몸의 구멍에서 피가 쏟아져 나오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에볼라의 치명성은 바이러스의 종류에 따라 편차가 있지만 평균 치사율은 50%에 달하며 일부 변종은 무려 90%의 사망률을 기록하는 그야말로 현대의 흑사병이라 불릴 만한 질병입니다. 가장 끔찍했던 발병은 2014년 서아프리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단 한 번의 유행으로 인해 이전까지 기록된 모든 에볼라 사망자 수를 합친 것보다 5배나 많은 생명이 희생되었습니다.
공포는 아프리카 대륙을 넘어 미국과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었고 전 세계는 2016년에 이르러서야 간신히 이 보이지 않는 적을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패스트, 중세 유럽을 무너뜨린 검은 죽음 14세기 중반, 흑사병이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진 패스트가 유럽 대륙을 휩쓸었습니다. 이 재앙의 시작은 동방에서 온 쥐에 기생하던 작은 벼룩이었습니다. 예르시니아 페스티스라는 박테리아를 품은 이 벼룩들은 실크로드를 따라 활발해진 교역망을 타고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유럽의 번영을 이끌었던 무역 활동이 스스로를 파멸시킬 병원체를 실어나른 셈입니다. 병의 이름은 감염자의 림프절이 검푸르게 부어오르는 증상에서 유래했습니다. 극심한 고열과 발한으로 시작된 증상은 이내 사타구니나 겨드랑이에 끔찍한 통증을 동반하는 검은 종기, 즉 부보를 만들어냈습니다. 당시의 의술로는 속수무책이었고 섣불리 종기를 절개하려다 공기 중으로 퍼진 박테리아에 의해 더 많은 사람이 감염되기도 했습니다. 치료받지 않은 환자의 70% 이상이 목숨을 잃었고 불과 몇 년 만에 유럽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사라지는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대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도 역병은 왕조의 운명을 뒤흔들고 수많은 백성의 삶을 앗아간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흑사병은 그 규모와 파괴력 면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역병으로 기록됩니다. 이 대재앙은 중세 유럽의 사회 구조를 뿌리째 흔들었습니다. 수많은 노동력의 상실은 봉건 경제체제의 붕괴를 가속화했습니다. 또한 신의 대리인이라 믿었던 성직자들이 역병 앞에서 무력하게 쓰러지거나 심지어 신도들을 버리고 도망치는 일이 속출하면서 교회의 절대적인 권위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질병의 원인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은 이 재앙을 신의 분노, 즉 인류의 타락에 대한 징벌이라 여겼습니다. 이러한 종교적 광기는 유대인과 같은 소수 집단에 대한 무자비한 박해와 학살로 이어지는 비극을 낳았습니다. 항생제가 개발된 오늘날 패스트는 치료 가능한 병이 되었지만 그 검은 죽음의 기억은 인류의 유전자 속에 깊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스페인 독감, 전쟁보다 더 많은 생명을 앗아간 침묵의 살인자 1918년 제1차 세계대전의 포화가 채 가시기도 전에 인류는 또 다른 거대한 적과 마주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팬데믹으로 기록된 스페인 독감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무자비한 바이러스는 불과 2년 남짓한 기간 동안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약 5억 명을 감염시켰습니다. 이름 때문에 스페인에서 시작된 것으로 오해받기 쉽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당시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국가들은 군의 사기 저하를 우려해 언론을 통제하며 독감 발병 사실을 철저히 숨겼습니다. 반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중립국 스페인에서는 언론이 이 질병의 참상을 자유롭게 보도할 수 있었고 심지어 국왕 알폰소 13세가 감염되었다는 사실까지 알려졌습니다. 이로 인해 마치 스페인에서 재앙이 시작된 듯한 오해가 굳어지게 된 것입니다. 정작 스페인 사람들은 이 병을 프랑스 독감이라 부르며 이웃 나라를 탓했다고 합니다. 이 끔찍한 독감의 광풍은 우리 한반도도 비껴가지 않았습니다. 당시 무오년 독감이라 불리며 식민지 백성의 고통을 더욱 가중시켰습니다. 제대로 된 의료체계도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쓰러져갔던 당시의 기록은 스페인 독감이 단지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님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일깨워줍니다. 스페인 독감의 가장 큰 비극은 전쟁터에서 벌어졌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1918년 독감으로 사망한 미군의 숫자가 전투에서 전사한 숫자보다 훨씬 많았다고 합니다. 전쟁의 향방마저 뒤바꿀 수 있었던 이 보이지 않는 적 앞에서 인류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1940년대에 들어서야 독감 백신이 개발되면서
비로소 인류는 이 끈질긴 적과 싸울 무기를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결핵, 가난의 상징이자 죽음의 그림자 우리에게 결핵은 그리 낯선 질병이 아닙니다. 불과 수십 년 전 전쟁의 폐허 속에서 가난과 영양실조로 고통받던 시절, 결핵은 만국병이라 불릴 정도로 우리 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문학 작품 속에서는 창백한 얼굴의 예술가들이 앓는 병으로 낭만적으로 그려지기도 했지만 현실 속의 결핵은 죽음의 그림자 그 자체였습니다. 결핵균은 수천 년 동안 인류와 함께해온 질병으로 고대 이집트의 미라에서도 그 흔적이 발견될 정도입니다. 과학자들은 인류가 수렵 채집 생활을 끝내고 농경사회로 접어들면서 가축으로부터 이 병이 전염되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결핵은 잠복기와 활동기로 나뉩니다. 잠복기에는 아무런 증상 없이 우리 몸속에 숨어 있다가 면역력이 약해지는 순간 활동을 시작해 폐를 파괴합니다. 멈추지 않는 기침, 식은땀, 식욕부진, 그리고 점차 쇠약해져 죽음에 이르는 모습 때문에 소모병이라는 별칭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18세기와 19세기 산업화로 인해 비위생적인 도시 환경의 인구가 밀집되면서 결핵은 유럽과 북미 대륙을 휩쓸었습니다. 특히 오염된 우유를 통해 전염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우유를 저온해서 살균하는 파스테르법이 개발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20세기 중반 항생제의 발견으로 결핵은 정복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결핵은 여전히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매년 수백만 명의 생명을 앗아가는 무서운 질병이며 특히 약물의 내성을 가진 슈퍼결핵균의 등장은 인류에게 새로운 과제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소아마비, 공포의 시대와 철의 폐이제는 백신 덕분에 선진국에서는 거의 잊혀진 질병이 되었지만 소아마비는 한때 부모들에게 가장 큰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감염된 대변이나 기침, 재채기를 통해 퍼지는 이 바이러스는 뇌와 척수를 공격하여 영구적인 마비를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증상이 심한 경우 환자들은 스스로 숨을 쉴 수 없게 되어 거대한 금속 원통, 이른바 철의 폐에 갇혀 평생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1950년대 미국 사회는 소아마비의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전염을 막기 위해 수영장, 극장, 학교, 심지어 교회까지 문을 닫는 극단적인 조치가 이어졌고 사람들은 서로를 경계하며 불신했습니다. 이 질병은 가난한 사람뿐만 아니라 중산층 가정에도 무차별적으로 파고들어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있다는 사람들의 믿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소아마비의 공포를 극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이 바로 미국의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자신도 소아마비를 앓았던 루스벨트 대통령은 이 질병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없애고 장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그의 노력은 훗날 요나스 소크 박사의 백신 개발로 이어지는 중요한 발판이 되었습니다. 말라리아, 인류의 운명을 바꾼 모기, 작은 모기 한 마리가 옮기는 질병이 인류의 역사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말라리아는 그 질문에 대한 가장 극적인 대답입니다. 기생충에 의해 발병하는 이 질병은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질병으로 추정됩니다. 고대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사망 원인으로도 지목될 만큼 그 역사는 유구합니다. 그러나 말라리아의 이야기는 단순히 그 치명성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이 질병은 대서양 노예 무역이라는 인류사의 가장 어두운 비극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유럽인들이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하기 전 그곳에는 말라리아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유럽인과 함께 유입된 말라리아는 면역력이 전혀 없던 아메리카 원주민 사회를 초토화시켰습니다. 농장주들은 말라리아에 쓰러져가는 원주민들을 대체할 새로운 노동력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들의 눈에 들어온 것은 어린 시절부터 말라리아에 노출되어
어느 정도 저항력을 갖게 된 아프리카인들이었습니다. 이 비극적인 생물학적 우위는 수백만 명의 아프리카인들이 강제로 노예가 되어 신대륙으로 끌려오는 참혹한 역사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인류의 노력은 오늘날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즉 CDC의 탄생으로 이어졌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남부 지역의 미군 기지에 퍼진 말라리아를 통제하기 위해 설립된 조직이 바로 CDC의 전신이었습니다. 이처럼 말라리아는 인류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현대 공중 보건 시스템의 발전을 이끄는 역설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천연두, 아메리카 대륙의 비극 15세기 말 유럽의 배들이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가져온 것은 총과 칼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몸속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더 치명적인 무기, 천연두 바이러스가 숨어 있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천연두를 마마 또는 손님이라 부르며 경외와 공포의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왕실의 왕자들조차 이 병을 피하지 못해 목숨을 잃는 경우가 허다했으며 살아남더라도 얼근 자국, 즉 곰보가 평생의 흉터로 남았습니다. 지석영 선생이 종두법을 도입하며 수많은 생명을 구한 이야기는 이 보이지 않는 적과의 싸움이 우리 역사에서도 얼마나 치열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수천 년간 다양한 가축과 함께 생활하며 온갖 질병에 노출되었던 유럽인들은 천연두에 대한 어느 정도의 면역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외부 세계와 단절되어 있던 아메리카 원주민들에게 천연두는 생전 처음 마주하는 재앙이었습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천연두를 비롯한 유럽의 질병들은 아메리카 원주민 인구의 90%를 멸절시킨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유럽인들이 일으킨 직접적인 전쟁보다 훨씬 더 파괴적인 결과를 낳은 역사상 가장 거대한 규모의 생물학적 학살이었습니다. 하지만 인류는 이 끔찍한 질병 앞에서 좌절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가벼운 천연두 환자의 고름을 건강한 사람에게 주입하여 면역을 얻게 하는 인두법이라는 원시적인 형태의 백신 접종이 시도되었고, 이는 훗날 에드워드 제너에 의해 과학적인 종두법으로 발전했습니다. 수세기에 걸친 노력 끝에 1980년 세계보건기구는 마침내 천연두의 완전한 박멸을 선언했습니다. 이는 인류가 질병과의 전쟁에서 거둔 가장 위대한 승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콜레라, 물이 전하는 죽음의 공포 오염된 물 한 모금이 순식간에 수많은 생명을 앗아갈 수 있다는 공포. 콜레라는 바로 그 공포의 대명사입니다. 비브리오 콜레라 박테리아에 의해 발생하는 이 수인성 감염병은 감염된 환자가 살뜨물 같은 설사를 쏟아내며 급격한 탈수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19세기 초 인도의 겐지스강 델타 지역에서 시작된 콜레라 팬데믹은 무역선을 타고 전 세계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아시아를 휩쓸고 중동을 거쳐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까지 도달했습니다. 위생관념이 부족했던 당시 도시들은 콜레라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이 비극 속에서 인류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영국의 의사 존 스노는 런던의 콜레라 환자 발생 분포를 지도로 그려 특정 우물이 오염원이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는 질병이 나쁜 공기나 신의 저주가 아닌 오염된 물과 같은 구체적인 매개체를 통해 전파된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증명한 최초의 사례 중 하나였습니다. 그의 연구는 현대 역학의 기초를 세웠으며 상하수도 시설과 같은 공중보건 시스템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나병, 편견과 격리의 역사, 한센병 나병, 즉 한센병은 마치 오래된 역사책 속에만 존재하는 질병처럼 느껴지지만 그 역사는 4000년 전 인도의 유골에서 흔적이 발견될 만큼 깊습니다. 한국인에게 한센병은 소록도라는 슬픈 섬의 역사를 떠올리게 합니다. 사회로부터 강제로 격리되어
편견과 차별 속에서 살아야 했던 한센인들의 아픔은 우리 현대사에 지울 수 없는 상처입니다. 치료법이 없던 시절, 나병은 신경계를 손상시켜 통증 감각을 앗아가고 이로 인해 손과 발에 심각한 상처와 변형을 일으켰습니다. 이러한 외형적인 변화는 사람들에게 극심한 공포심을 주었고 환자들은 사회로부터 버림받아 나환자촌이라 불리는 곳에 격리되었습니다. 이 질병을 둘러싼 공포와 오해는 단지 의학적 문제를 넘어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1873년 노르웨이의 의사 한센이 나병의 원인균을 발견하면서 비로소 이 질병에 대한 과학적인 이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날 한센병은 여러 약물을 병용하는 치료법을 통해 완치가 가능한 질병이며 전염성 또한 매우 낮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지역에서는 이 병에 대한 뿌리 깊은 편견과 차별이 남아있어 질병 자체의 고통보다 사회적 낙인이 환자들을 더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티푸스, 전쟁터의 그림자 전쟁의 역사에는 언제나 티푸스라는 불청객이 함께했습니다. 이, 벼룩, 진드기 등을 통해 전파되는 이 세균성 질환은 비위생적인 환경의 사람들이 밀집하는 군대나 수용소에서 창궐하며 전쟁병, 수용소열 등으로 불렸습니다. 고열과 발진, 그리고 환각과 정신착란을 동반하는 이 병은 전투력 손실의 주범이었습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15세기 스페인의 그라나다 공성전 당시 전투로 사망한 병사는 3,000명에 불과했지만 티푸스로 사망한 병사는 무려 1만 7,000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나폴레옹이 러시아 원정에서 패배한 결정적인 원인 역시 러시아의 혹독한 추위뿐만 아니라 그의 군대를 휩쓴 티푸스 때문이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19세기까지 많은 의사들이 티푸스와 장티푸스를 같은 병으로 혼동했다는 점입니다. 두 질병은 발열과 발진 등 일부 증상이 비슷하지만 티푸스는 이를 매개로 전염되고 장티푸스는 오염된 음식이나 물을 통해 전염되는 완전히 다른 질병입니다. 이러한 혼란은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었습니다. HIV, AIDS, 20세기의 새로운 역병 20세기 후반, 인류는 에이즈라는 새로운 형태의 역병과 마주하게 됩니다. 원인 바이러스인 HIV는 인간의 면역 체계를 파괴하여 평소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 가벼운 감염에도 치명적인 상태에 이르게 하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과학자들은 이 바이러스가 20세기 초 아프리카의 영장류에서 인간에게로 전이된 후 수십 년간 조용히 퍼지다가 1980년대에 들어서야 그 실체를 드러낸 것으로 추정합니다. 초기에는 건강한 동성애 남성들에게서 드문 폐렴이 집단 발병하면서 게이 관련 면역 결핍증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특정 집단에 대한 끔찍한 편견과 낙인을 낳았습니다. 게이 역병이라는 경멸적인 이름은 이 질병에 대한 무지와 공포가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곧 이 바이러스는 성적 지향, 인종,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전파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7천만 명 이상이 HIV에 감염되었고 그중 절반에 가까운 3,500만 명이 에이즈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직 완치제는 개발되지 않았지만 획기적인 항바이러스 치료제의 개발 덕분에 HIV는 이제 더 이상 죽음의 선고가 아닌 꾸준히 관리해야 하는 만성질환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결론, 보이지 않는 적과의 싸움은 계속된다. 에볼라에서 에이즈에 이르기까지 인류는 역사 속에서 수많은 질병의 습격에 맞서 싸워왔습니다. 우리는 때로 무지 속에서 서로를 비난하고 공포 속에서 절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인류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질병의 원인을 규명하려는 과학자들의 끈질긴 노력, 환자를 살리기 위한 의료인들의 헌신, 그리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공중보건 시스템의 발전은 이 보이지 않는 적들과의 전쟁에서
인류가 거둔 값진 승리의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질병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언제든 새로운 팬데믹의 위협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경고이자 과학과 연대, 그리고 인간에 대한 신뢰만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다는 소중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의 지식 여정이 의미 있었다면 여러분의 구독과 응원은 저희가 다음 탐험을 떠나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인류의 역사는 거대한 문명을 건설하고 찬란한 문화를 꽃피운 위대한 서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보이지 않는 적과의 끈질긴 싸움의 기록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존재, 바이러스와 박테리아는 때로는 거대한 군대보다 더 무서운 파괴력으로 인류를 위협해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류의 역사를 뒤바꾸고 수많은 생명을 앗아갔으며 그 공포 속에서 역설적으로 의학과 과학의 발전을 이끌었던 가장 치명적인 질병들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고자 합니다. 이 지식의 여정이 여러분께 깊은 통찰을 드릴 수 있다면 저희에겐 가장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에볼라, 현대의 흑사병 1976년 아프리카의 심장부에서 처음 모습을 드러낸 에볼라 바이러스는 그 이름만으로도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과거 에볼라 출혈열로 불렸던 이 질병은 감염자의 몸 안팎으로 끔찍한 출혈을 일으키는 것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감염 초기 증상은 마치 지독한 독감과 비슷합니다. 참을 수 없는 인후통, 마치 트럭에 치인 듯한 극심한 근육통, 그리고 멈추지 않는 메스꺼움과 설사가 며칠 혹은 몇 주에 걸쳐 서서히 환자의 몸을 잠식해 들어갑니다. 그리고 바이러스가 몸을 완전히 장악하면 눈, 코, 입 등 온몸의 구멍에서 피가 쏟아져 나오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에볼라의 치명성은 바이러스의 종류에 따라 편차가 있지만 평균 치사율은 50%에 달하며 일부 변종은 무려 90%의 사망률을 기록하는 그야말로 현대의 흑사병이라 불릴 만한 질병입니다. 가장 끔찍했던 발병은 2014년 서아프리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단 한 번의 유행으로 인해 이전까지 기록된 모든 에볼라 사망자 수를 합친 것보다 5배나 많은 생명이 희생되었습니다. 공포는 아프리카 대륙을 넘어 미국과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었고 전 세계는 2016년에 이르러서야 간신히 이 보이지 않는 적을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패스트, 중세 유럽을 무너뜨린 검은 죽음 14세기 중반, 흑사병이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진 패스트가 유럽 대륙을 휩쓸었습니다. 이 재앙의 시작은 동방에서 온 쥐에 기생하던 작은 벼룩이었습니다. 예르시니아 페스티스라는 박테리아를 품은 이 벼룩들은 실크로드를 따라 활발해진 교역망을 타고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유럽의 번영을 이끌었던 무역 활동이 스스로를 파멸시킬 병원체를 실어나른 셈입니다. 병의 이름은 감염자의 림프절이 검푸르게 부어오르는 증상에서 유래했습니다. 극심한 고열과 발한으로 시작된 증상은 이내 사타구니나 겨드랑이에 끔찍한 통증을 동반하는 검은 종기, 즉 부보를 만들어냈습니다. 당시의 의술로는 속수무책이었고 섣불리 종기를 절개하려다 공기 중으로 퍼진 박테리아에 의해 더 많은 사람이 감염되기도 했습니다. 치료받지 않은 환자의 70% 이상이 목숨을 잃었고 불과 몇 년 만에 유럽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사라지는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대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도 역병은 왕조의 운명을 뒤흔들고 수많은 백성의 삶을 앗아간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흑사병은 그 규모와 파괴력 면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역병으로 기록됩니다. 이 대재앙은 중세 유럽의 사회 구조를 뿌리째 흔들었습니다. 수많은 노동력의 상실은 봉건 경제체제의 붕괴를 가속화했습니다. 또한 신의 대리인이라 믿었던 성직자들이 역병 앞에서 무력하게 쓰러지거나 심지어 신도들을 버리고 도망치는 일이 속출하면서
교회의 절대적인 권위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질병의 원인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은 이 재앙을 신의 분노, 즉 인류의 타락에 대한 징벌이라 여겼습니다. 이러한 종교적 광기는 유대인과 같은 소수 집단에 대한 무자비한 박해와 학살로 이어지는 비극을 낳았습니다. 항생제가 개발된 오늘날 패스트는 치료 가능한 병이 되었지만 그 검은 죽음의 기억은 인류의 유전자 속에 깊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스페인 독감, 전쟁보다 더 많은 생명을 앗아간 침묵의 살인자 1918년 제1차 세계대전의 포화가 채 가시기도 전에 인류는 또 다른 거대한 적과 마주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팬데믹으로 기록된 스페인 독감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무자비한 바이러스는 불과 2년 남짓한 기간 동안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약 5억 명을 감염시켰습니다. 이름 때문에 스페인에서 시작된 것으로 오해받기 쉽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당시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국가들은 군의 사기 저하를 우려해 언론을 통제하며 독감 발병 사실을 철저히 숨겼습니다. 반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중립국 스페인에서는 언론이 이 질병의 참상을 자유롭게 보도할 수 있었고 심지어 국왕 알폰소 13세가 감염되었다는 사실까지 알려졌습니다. 이로 인해 마치 스페인에서 재앙이 시작된 듯한 오해가 굳어지게 된 것입니다. 정작 스페인 사람들은 이 병을 프랑스 독감이라 부르며 이웃 나라를 탓했다고 합니다. 이 끔찍한 독감의 광풍은 우리 한반도도 비껴가지 않았습니다. 당시 무오년 독감이라 불리며 식민지 백성의 고통을 더욱 가중시켰습니다. 제대로 된 의료체계도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쓰러져갔던 당시의 기록은 스페인 독감이 단지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님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일깨워줍니다. 스페인 독감의 가장 큰 비극은 전쟁터에서 벌어졌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1918년 독감으로 사망한 미군의 숫자가 전투에서 전사한 숫자보다 훨씬 많았다고 합니다. 전쟁의 향방마저 뒤바꿀 수 있었던 이 보이지 않는 적 앞에서 인류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1940년대에 들어서야 독감 백신이 개발되면서 비로소 인류는 이 끈질긴 적과 싸울 무기를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결핵, 가난의 상징이자 죽음의 그림자 우리에게 결핵은 그리 낯선 질병이 아닙니다. 불과 수십 년 전 전쟁의 폐허 속에서 가난과 영양실조로 고통받던 시절, 결핵은 만국병이라 불릴 정도로 우리 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문학 작품 속에서는 창백한 얼굴의 예술가들이 앓는 병으로 낭만적으로 그려지기도 했지만 현실 속의 결핵은 죽음의 그림자 그 자체였습니다. 결핵균은 수천 년 동안 인류와 함께해온 질병으로 고대 이집트의 미라에서도 그 흔적이 발견될 정도입니다. 과학자들은 인류가 수렵 채집 생활을 끝내고 농경사회로 접어들면서 가축으로부터 이 병이 전염되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결핵은 잠복기와 활동기로 나뉩니다. 잠복기에는 아무런 증상 없이 우리 몸속에 숨어 있다가 면역력이 약해지는 순간 활동을 시작해 폐를 파괴합니다. 멈추지 않는 기침, 식은땀, 식욕부진, 그리고 점차 쇠약해져 죽음에 이르는 모습 때문에 소모병이라는 별칭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18세기와 19세기 산업화로 인해 비위생적인 도시 환경의 인구가 밀집되면서 결핵은 유럽과 북미 대륙을 휩쓸었습니다. 특히 오염된 우유를 통해 전염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우유를 저온해서 살균하는 파스테르법이 개발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20세기 중반 항생제의 발견으로 결핵은 정복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결핵은 여전히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매년 수백만 명의 생명을 앗아가는 무서운 질병이며 특히 약물의 내성을 가진 슈퍼결핵균의 등장은 인류에게 새로운 과제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소아마비, 공포의 시대와 철의 폐이제는 백신 덕분에 선진국에서는 거의 잊혀진 질병이 되었지만
소아마비는 한때 부모들에게 가장 큰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감염된 대변이나 기침, 재채기를 통해 퍼지는 이 바이러스는 뇌와 척수를 공격하여 영구적인 마비를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증상이 심한 경우 환자들은 스스로 숨을 쉴 수 없게 되어 거대한 금속 원통, 이른바 철의 폐에 갇혀 평생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1950년대 미국 사회는 소아마비의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전염을 막기 위해 수영장, 극장, 학교, 심지어 교회까지 문을 닫는 극단적인 조치가 이어졌고 사람들은 서로를 경계하며 불신했습니다. 이 질병은 가난한 사람뿐만 아니라 중산층 가정에도 무차별적으로 파고들어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있다는 사람들의 믿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소아마비의 공포를 극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이 바로 미국의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자신도 소아마비를 앓았던 루스벨트 대통령은 이 질병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없애고 장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그의 노력은 훗날 요나스 소크 박사의 백신 개발로 이어지는 중요한 발판이 되었습니다. 말라리아, 인류의 운명을 바꾼 모기, 작은 모기 한 마리가 옮기는 질병이 인류의 역사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말라리아는 그 질문에 대한 가장 극적인 대답입니다. 기생충에 의해 발병하는 이 질병은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질병으로 추정됩니다. 고대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사망 원인으로도 지목될 만큼 그 역사는 유구합니다. 그러나 말라리아의 이야기는 단순히 그 치명성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이 질병은 대서양 노예 무역이라는 인류사의 가장 어두운 비극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유럽인들이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하기 전 그곳에는 말라리아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유럽인과 함께 유입된 말라리아는 면역력이 전혀 없던 아메리카 원주민 사회를 초토화시켰습니다. 농장주들은 말라리아에 쓰러져가는 원주민들을 대체할 새로운 노동력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들의 눈에 들어온 것은 어린 시절부터 말라리아에 노출되어 어느 정도 저항력을 갖게 된 아프리카인들이었습니다. 이 비극적인 생물학적 우위는 수백만 명의 아프리카인들이 강제로 노예가 되어 신대륙으로 끌려오는 참혹한 역사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인류의 노력은 오늘날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즉 CDC의 탄생으로 이어졌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남부 지역의 미군 기지에 퍼진 말라리아를 통제하기 위해 설립된 조직이 바로 CDC의 전신이었습니다. 이처럼 말라리아는 인류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현대 공중 보건 시스템의 발전을 이끄는 역설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천연두, 아메리카 대륙의 비극 15세기 말 유럽의 배들이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가져온 것은 총과 칼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몸속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더 치명적인 무기, 천연두 바이러스가 숨어 있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천년두를 마마 또는 손님이라 부르며 경외와 공포의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왕실의 왕자들조차 이 병을 피하지 못해 목숨을 잃는 경우가 허다했으며 살아남더라도 얼근 자국, 즉 곰보가 평생의 흉터로 남았습니다. 지석영 선생이 종두법을 도입하며 수많은 생명을 구한 이야기는 이 보이지 않는 적과의 싸움이 우리 역사에서도 얼마나 치열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수천 년간 다양한 가축과 함께 생활하며 온갖 질병에 노출되었던 유럽인들은 천연두에 대한 어느 정도의 면역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외부 세계와 단절되어 있던 아메리카 원주민들에게 천연두는 생전 처음 마주하는 재앙이었습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천연두를 비롯한 유럽의 질병들은 아메리카 원주민 인구의 90%를 멸절시킨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유럽인들이 일으킨 직접적인 전쟁보다
훨씬 더 파괴적인 결과를 낳은 역사상 가장 거대한 규모의 생물학적 학살이었습니다. 하지만 인류는 이 끔찍한 질병 앞에서 좌절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가벼운 천연두 환자의 고름을 건강한 사람에게 주입하여 면역을 얻게 하는